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5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 95%입니다. 물론 34회 때도 나왔고요.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5개가 있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즉 등록 절차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 개업 절차,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청하면 7일 이내 통지해준다. 7일. 암기 프린터 2번 맨 밑에 있고요. 39번에도 있습니다. 7일. 39번에도 암기 프린터 정리되어 있고요. 결격사유 요거는 100%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최근 35년간 결격사유 암기 프린터는 31번에 있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는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3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2명이 업무를 하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계속해서 나머지는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겸업, 시험에 나올 확률 95%,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관리대행, 그 다음에 주택상가 분양대행업,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도배이 사업체 소개 등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지난주 했던 내용이죠. 이게 지금 다 고용인,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공,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인데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이런 거 10일 미리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지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거의 80%입니다. 암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잊어먹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장 등록,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됩니다. 개인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이 크기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13번에 있네요. 39번에 13번. 형광펜 가지고 밑줄 쭉쭉 치세요. 이거 코팅해가지고 내년에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해 다 써서 안광이 지배를 초래해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도저히 못 볼 정도 되면 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또 복사해 줄 겁니다. 근데 깨끗한데 해달라면 안 되고 잊어먹었다고 해달라고 또 집에서 안 가져왔다고 해달라지 말고 이거 본 거 이만큼 공부해서 도저히 이건 못 쓰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열심히 계속 보시라고요. 자, 숫자 7mm, 30mm, 시험에 10mm, 40mm,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 왜 이게 8mm 아니고 7mm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숫자는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암기 프린트를 따로 드린 거예요. 이 2장만 달달달 암기하면
최소한 70점은 나온다고요? 80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아야 80점이니까 실수한다 보고 70점은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따로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이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인감이 아니라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재개 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니까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게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오늘 할 내용도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2개만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미국 같은데 호주, 유럽 이런 데는 독점 중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규정 없습니다. 독점 중개. 일반 중개하고 전속 중개가 있고요. 일반 중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 전속은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 연예인들이 매니저먼트사에 전속을 하고 있죠.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고, 이 정보망의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만 쓰고 있습니다. 지정 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말 너무 빠르죠, 말이. 제가 흥분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네. 지난주 한 거는 좀 빨리 해도 되는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계속 흥분하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빠르면 빠르다고.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빠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자기를 부정하면 그게 더 몰라요. 하나 몰라도 그냥 원장님한테 가서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뭐라고 시부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예, 처음에는 다 모르는 것 같이 되지만 계속하면 또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이게 30일, 3개월 이런 것들 숫자들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미리 설명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금지행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오늘 할 내용입니다. 큰 제목만 적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우리 교과서 196에서 27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 자, 그러면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이제 천천히 할게요. 이제 진짜 진도 나가는 거잖아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중개계약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험에 출제됐는데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보니까 매매계약 이런 걸 중개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매매계약은 중개계약이 아니죠.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즉 우리 집 팔아주세요.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손님 오면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 중개가 완성되는 게 거래계약 성립입니다. 거래계약 성립되고 나서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계약, 중개계약 중에서 뭘 먼저 계약합니까? 중개계약. 예,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팔리는 게 거래계약이라고, 팔려서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 예, 그래서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말로 합니까? 문서로 적습니까? 어떻게 해요? 중개계약을?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적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개업소를 많이 이용했지만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냥 휴대폰 가지고 간판 사진 찍어 와가지고 집에서 전화번호가 나오잖아. 간판에 집에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예, 집 좀 팔려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인데 얼마 받고 싶는데요. 손님 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전화하면 연락처 달라 할 필요도 없어. 그 전화번호 다 뜨니까. 그러면 고객 관리 명단에다가 적어요. 저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젊은 이쁜 여자분이 왔는데 좀 전에처럼 물어봤어요.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일 때, 실장일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이름 처물어 가지고 기분 나쁘게 손님 만들었냐고 혼났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도 못 물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름을 물은 이유는 몰래 제가 소개시켰는데 몰래 자기들끼리 그래 하면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개보수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 누구 이름이 뭐다, 주소가 뭐다, 이러고 피고 원고를 적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즘은 전화번호 안다고 인적사항 알아내기 쉽지 않죠. 옛날에는 뭐 통신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주고 했잖아. 옛날에 뭐 그냥 나무 인적사항 다 알려주고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알려줘요. 전화번호 알아도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민사소송의 경우는. 형사소송은 그냥 전화번호만 알아도 불상 1인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해도 되기는 해요.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전화번호만 알면. 그러나 민사사건은 당사자를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 물어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만 물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못 묻고 그냥 고객관리 명단에다가 뭐 101호 손님 이런 식으로 저거 이름 안 가르쳐 주니까 아파트면 101호, 101동 101호 고객과, 그래서 101동 101호 손님이 전화 오면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아요? 아 예 101동 101호 사장님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목소리 알았는데요? 하면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원래 진실만 말하면 계약이 거의 안 되죠. 저는 진실 말해야 계약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게 중개계약이라고, 중개계약 현실적으로 말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계약은 문서로 하고 있죠. 매매계약서 적잖아요.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 거래계약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 교과서는 지금 196페이지에는 박스 안에 있고요. 197페이지에도 맨 밑에 박스 안에 있잖아요. 4개. 그 칠판에 적어놓은 거 4개입니다. 물가 수준, 암기 프린터는 10번에 맨 밑에 보면은 물가 수준, 까만 별표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에서 물가 수준 적어놨죠. 요거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가 수준 4가지 사항,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나왔습니다. X주 상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가 수준 암기하면 됩니다 했는데 중개대상 물의 상태 할 때도 물이잖아요. 네가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해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항의하시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도 알아야 돼. 그냥 대가리만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중개대상 물의 상태 X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적는 게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든 사람은 유리한 사람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누가 손님이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왜? 말로만 해놓으면 개업공개사들이 사기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개보수도 막 많이 받고. 근데 이게 중개보수 얼마인지 딱 적어놨잖아요. 그럼 더 많이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외려 손님이 사기치는 게 더 많아요. 차라리 문서로 적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딴 데 찌꺼레하고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어. 외려. 그래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업공개사에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문서로 적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문서로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손님한테 문서로 적을까요 하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런데 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현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데 저만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법을 지켜도 망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탄력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는 취직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적성에 맞는지 순발력을 키우려면. 자, 물가 수준 요 4가지 묻는 게 시험에 나왔다. 암기 프린트 10번 첫 번째 까만 별표에 있고요. 자, 이 일반 중개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 표준 서식이 우리 기본서 19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이 몇 호 서식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법정 서식이라는 말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몇 호 서식 적혀져 있는 게 법정 서식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식이.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 권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다고요. 있지만 그 법정 서식을 보존할 의무 없고 또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도 없죠. 사용 안 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구두로 말로 하고 있다고 했죠. 일반 중개계약을.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기본서 198페이지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4개월로 약정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로 시험에 나왔어요. 4개월 약정 가능합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요건 또 우리 암기 프린터 43번. 제가 암기 프린터 말하면은 처음 하면 정신없어가지고 이게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역량껏 따라가시면 돼요. 못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고.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43번에 그게 동그라미 4번, 5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벌겋게 전부 다 색칠이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내가 보기는 봤는데 색칠을 안 해놓으면 다 맨날 안 봤다고 하거든. 처음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색칠해놓으면 내가 누군가가 색칠해놨으면 귀신이 하지 않는 한 내가 봤다는 느낌이 들면 충격받아라고. 내가 봤는데 또 왜 기억 안 날까?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거기 198, 199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 을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요 두 개만 동그라미 하세요. 198페이지 1번, 2번 요것만 전속 중개계약서와 다르고요. 3번부터 나머지 199페이지까지는 전속 중개계약서와 서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200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인데요. 전속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그게 200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2번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를 칠판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임의규정.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 X라고요. 말로 해도 돼요.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99.99% 저도 뭐 취직도 해보고 했지만 전속중개계약서를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제가 손님 오면 물어보거든요. 다른 데 내놨습니까? 아니면 여기 처음 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 안 갔는데요. 여기 처음인데요. 그래요. 처음이면 그럼 전속 저한테만 전적으로 맡기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합시다 하니까 안 한다. 전부 다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 괜히 사장님도 왜 그 자꾸 손님한테 쓸데없는 짓 하냐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한두 번 해보다가 그 뒤로는 말도 못 해봤어요. 관행이 우리나라 거래 관행이 지금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는 계속 내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전속 중개계약을 하라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임의규정이다. 다만 안 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적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했죠.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했으면 반드시 문서로 전속 중개계약서를 적어야 되고요. 그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데 3년은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46번에 그냥 형광펜으로 색칠해도 돼요. 아직 깨끗하니까 색칠해버리시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번 다음에 색칠되어 있는 걸 또 찾아볼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인이 정보를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10번에 보니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정보망 and 일간신문 X로 출제됐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되는 게 또는이죠. 또는입니다. 밋이면 둘 다 해야 되잖아요. 정보망 및 일간신문 하면 X라고요.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어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현실적으로는 어디다 공개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공개합니다. 정보망에 공개하면 돈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망은 이미 그냥 월 회비로 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내요. 공개를 10건 하든 100건 하든 1000건을 하든 한 건도 공개 안 하든 그냥 월 회비를 얼마씩 받는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공개했다고 따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으니까 사실상 정보망이 하고요. 일간신문에 공개하려면 신문에 광고 내야 되잖아요. 광고. 신문에 광고 내면 돈 비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간신문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망이 합니다. 그 시험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또는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202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 박스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5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는 5번. 암기 프린터는 5번. 우리 기본서는 202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저는 암기를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요. 그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정보 공개하는데 바닥면의 상태는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5번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 X 이 말은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예 인적사항. 왜 그렇게 했어요?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일까요? 그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도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냐 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는 보니까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손님들이 길 가다가 보고 직접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겠죠. 근데 외국은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계약이 성사되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 뺏길 수 있다고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해버리고 그러면 중개보수 받기가 힘드니까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매물 어디 아니면 유리창에다가 임대 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적어놓은 게 다 개업공개사가 전화받죠. 임대인이 전화받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인적사항은 물건 뺏길까봐 인적사항은 전화번호 같은 거 공개 못하고 하는 거예요. 공개해놓으면 직접 손님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직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개보수 못 받으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다. 시세. 시세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거래 금액이 아직 거래는 성사 안 됐으니까 거래 금액은 모르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요.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공시지가도 공개하여야 하나.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5번하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임대차 X, 인적사항 X 돼 있는데 이 X의 의미는 다릅니다. 두 개가. 임대차 X 이 말은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공시지가를 공개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피해보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도 상관없는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는 전부 세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세금. 뭐 공시가격, 지방세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 이런 게 다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세금하고. 이 공시지가가 약 60개 세금에 영향을 미친데 60군데 정도 공시지가가. 그래서 굳이 공시지가는 세입자가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피해보는 건 없으니까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고 폭락하기,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폭락하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던데 그렇게 되긴 힘들겠죠. 만약 계속 폭락만 하면 개업공개 사기 힘들어요. 아무도 안 산다고 집을 사는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파는 사람은 이러다가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죠. 가격 변동이 돼야 이게 사고 팔지. 가만히 있어 똑같아도 아무도 안 산다고요. 계속 안 올라가면 재산세만 내고 세금만 내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새 사는 게 낫지 어차피. 자꾸 가격 변동성이 있으니까 사고 팔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히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죠.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미 기존 주택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취,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임취, 상취, 상등취,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강사들마다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요. 개업공개사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는 201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페이지도 있지만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맨 위에 1번 의뢰사항,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하세요. 1번, 2번. 206페이지 1번, 2번. 아까 일반중개계약서 1번, 2번 동그라미 했죠? 일반중개계약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 차이 나는 부분이 1번, 2번입니다. 나머지 3번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1번, 2번만 차이 납니다. 아까 일반중개계약서 1번, 2번 동그라미 했었습니다. 자, 그 1번에 보니까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시험에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X,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모르죠? 젊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2주일 모르죠? 누군지? 2주일 모르죠? 2주일? 뭐 모르잖아요. 왜냐면 2주일 언제 돌아가셨냐면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23년째 되니까 모르죠. 지금 아직 20살 안 됐잖아요. 22? 그러니까 어쨌든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해보면 2주일이라고. 옛날 정주일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2주일이라고 했죠. 원래 정시인데 예명이 2주일. 2주일에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라고요. 코미디언 2주일. 검색해보세요 한번. 2주일이 누군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분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나왔어요.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돼. 문서. 이때 문서는 팩스. 시험에 팩스 출제됐습니다. 8회 때 1995년대 팩스로 통지하였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10월 1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팩스로 통지했다. 2주일에 1회 문서니까 팩스도 문서에 준한 거고요. 아직 2주 안 넘었잖아요. 14일 날 했으니까 시험에 그렇게 2주일에 1회만 강의를 들었지 14일 날 통지했다 이런 거는 네가 가르친 적 있냐 이렇게 따이더라고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2주라고 하면 14일 안에 했으니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응용력이 좀 있어야 돼. 딱 배운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이. 응용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돼. 또 팩스,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다 가능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놨다고 여기저기 다 내놨으니까 안 팔려도 아이고 다른 데 내놨는데 아무도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요즘 거래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는데 불안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차라리 다른 데 맡겼으면 빨리 팔렸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무 연락도 없고 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면 손님 몇 명 보고 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곧 거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정보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군데 내는 것보다 빨리 안 팔리잖아요. 전속을 맺었지만 정보망에 공개를 하면 예를 들면 그 각 지역별로 정보망을 사용하는 분들이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제가 하던 데는 300명이에요. 그 중개업소 300명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 정보망을 통해서. 그러면 300군데 내놓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정보망에 매물을 올리면. 그래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의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지금 이게 206페이지 메뉴에 을의 의무사항 기본서 206페이지 메뉴에 을의 의무사항 3개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2번 206페이지 을의 206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2번 갑이 중개 의뢰인이 갑입니다. 우리 갑질한다 이러면 갑을 중에서 누가 갑이에요? 우월직주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하죠. 보통 사장하고 직원 하면 사장이 갑이잖아요.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업소 사장이 갑이 아니고 손님이 갑이에요. 손님이 민원 넣으면 무조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는 당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공무원이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가태료 매물 허위 매물 즉 거래 이루어지는 거래 완료됐는데 매물 빨리 안 내려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과하려고 보니까 폐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폐업했는데 부과해도 됩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부과 안 하면 징계받습니까? 아니면 처벌받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면 폐업하고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어가 개업공개사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폐업하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규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과해도 문제는 없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반행위 주어는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할 때는 개업공개사였잖아요. 그만두더라도 부과해도 되기는 한데 그냥 폐업했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니까 나중에 다시 개업하면 하든지 하고 이러니까 그럼 영원히 개업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원히 네가 공무원 할 거가 너도 영원히 안 할 건데 그 영원히까지는 생각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국토부에 물어보려 해도 연락을 안 받는데 국토부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태료 부과 많이 되는 게 그거예요. 거래되고 나도 매물 안 내려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게 개별 기준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50만 원에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125만 원 부과해요. 125만 원이 부과되면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거든요. 그럼 100만 원 내야 돼. 100만 원. 거래 완료됐는데 매물 안 내리면 유튜브 채널, 블로그, 밴드, 카페 마찬가지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모든 SNS 이런 거 다 전부 다 내려야 돼. 거래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른 중개업소에서 거래해가지고 내가 거래 이루어진 거 몰랐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살인죄가 죄가 되는 줄 몰라서 죽였다. 그렇다고 처벌 안 받는 거는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중개업소에서 거래해가지고 나는 거래된 줄 몰랐다 해도 처벌받습니다. 원칙은 이론은. 다만 공무원들이 오늘 오전에 거래됐는데 오후에 몰라가지고 안 내렸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상 참작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겠지만 일주일, 2주, 한 달, 2달 지났는데 계속 몰랐다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럼 언제까지 3일은 되냐? 그건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회통념상 판단은 하겠지만 무조건 일단 이론적으로는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 이루어지면. 예, 맞아요. 거래 완료해 놓으면 명백하게 거래 완료되니까 허위 매물인 거잖아요. 없는 매물 올렸으니까 그건 무조건 처벌받아요. 예, 그래요. 거래 완료해 놓으니까 더 확실하게 처벌받죠. 그거는 뭐 명백한 증거니까. 차라리 거래 완료 안 해놨으면 완료된지 모르니까 와서 조사라도 해보겠지만 거래 완료돼 있으면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과태료 부과돼요. 거래 완료해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올려놨어요. 민법 강사였는데요. 지금 전국에 월세 10만 원짜리 내고 시골에 그냥 사무소 얻어놓고 전국에 있는 땅 했어요. 유튜브 채널로. 그 구독자가 3만 명 넘어가지고 조회수가 수천 부씩 나왔어요. 그 좋은 물건을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또 많이 나와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광고 수익이 나오니까 그냥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거래 완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태료 250만 원 맞아가지고 20% 깎아줘가지고 200만 원 냈어요. 그래서 그 민법 강사니까 자기가 행정소송 하려고 해봤는데 행정소송하면 또 몇 달 걸리고 그 투쟁하는 게 200만 원 그냥 내고 말았다더라고. 피곤하잖아요. 변호사 맡기려면 또 변호사비 한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려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집 못하고 그러니 차라리 한 건 내가지고 그냥 버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맡겨놨다가 여러 군데 팔아달라 했다가 그 중에서 거래 성사시킨 사람 한 사람한테만 중개보수 주면 되죠. 그리고 계속 손님들이 여러 군데 내놨다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른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거래됐는데요. 뭐 물건 내리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교육공개에서 알아서 봐야 됩니다. 알아서 다 알 수 있다더라고. 왜냐하면 매일 매물을 보고 있으니까 거래된 중개업소에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올려놓은 매물을 삭제한대요. 그러면 옆에서 따라서 다 삭제한대요. 옆에 알아서 따라서 다 삭제했더니만 또 좀 있으니까 삭제했던 중개업소에 또 올린 거예요. 그 전화해가지고 삭제했다 왜 올리냐 물어보니까 거래가 취소돼서 다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돼가 다시 올렸다 이러더라고. 그럼 네이버에서는 다시 올리면 또 광고비 다시 받는데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죠. 자, 위약금입니다. 중개보수 100% 위약금 지급하는 게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A 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 B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A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 100%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시켰는데 그 소개시킨 전속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손님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한 경우에도 중개보수 100%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손님 데리고 구경시키러 가다 보면 같이 학원 다녔던 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좋아가지고 둘이 막 옛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저 인간들 만나서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중개보수 몇백만 원 줄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계약하자 하고 그냥 오늘 안 할 건데 하고 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감시를 해야 돼요. 저는 감시 당해봤는데 여자분이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간다니까 남자 화장실 앞에까지 따라오더라고. 왜 오는데 보니까 화장실 가려고. 여자 화장실 저쪽인데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손님들끼리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계약해버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해놓고도 딴소리 한다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소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일일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 손님들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A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어놓고 A가 중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모한테 팔았다,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없고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A 개업공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 벌려고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어요.
60만 원 지출했는데 손님이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 6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니까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90만 원 지출해도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런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중개보수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 200만 원 비용 지출했다. 20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지출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송사시켜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비용을 2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법인카드 이런 것도 쓰는 거 보니까 한도를 정해주도록 한 달에 50만 원만 쓰라. 최대 이런 걸 한도를 정해주는 것처럼 비용의 한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이 최대 중개보수의 50%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뭐냐 하면 우리 210페이지 기본서 210페이지에 있는 그림 210페이지 그림이 요 칠판에 적어놨네요. 이게 정보망입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 의뢰인들, 우리 일반인들은 이 정보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 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예를 들면 호갱노노나 이런 거 보면 매물을 볼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건 정보망이 아니라고요. 정보망은 우리 중개업소에 가서 뭐 아파트 매물 나온 거 있습니까 하면 잠깐만요 하고 개업공개사가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 쳐다보고 아, 예,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보망입니다. 요즘 어떤 중개업소는 보니까 모니터를 2개나 놔가지고 개업공개사는 이쪽에서 보고 있고 손님은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데 양쪽 다 모니터 보이게 해놓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공신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중개업소에 가서 판다는 거 하고 산다는 거 하고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판다 하면 5억 받기 힘듭니다. 산다고 하면 5억에 사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개업공개사님들이. 근데 모니터 양쪽에 다 보여주면서 매물 올려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거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팔려고 하면서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꼭. 근데 자기는 이미 다 시세 파악하고 있고 다 알면서 묻는다고요. 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여주고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팔아달라고. 그러면 접수해요 안 해요? 그 개업공개사가 시세보다 3억 비싸게 5억인데 8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접수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소리가 저보고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왜 3년이나 못 파는데 하면 아 지금 5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다 팔리고 없어야 나중에 그래 되니까 그래서 급하시면 가격 조정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이야기하지 그냥 이렇게 비싸게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님 뭐 누밖에 없나 중개업소 다른 데 가 내놓으면 되지. 왜냐하면 중개업소가 11만 개예요. 11만 개. 지금 모텔이 2만 5천 개래요. 우리나라에. 모텔 5배 많아요. 모텔 숫자 5배 중개업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요. 중개사무소가.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이라는 거는 이게 정보망인데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A 개업 공개사가 매도 의뢰를 받아서 팔아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A가 매물을 정보망에다 올립니다. 정보망에 올리면 B 개업 공개사가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달라고. 그러면 자기 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게 있는 걸 검색했어요. 있어요. 그 살 사람이 있다고 손님 있다고 누구한테 연락해요? 매도 의뢰한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아까 연락처 공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연락처 없어요. 매도 의뢰인 연락처. 만약 있다면 연락처 있다면 B는 여기다 연락하고 양쪽 소개시키고 양쪽 다 중개보수 달라고 하고 그러면 매도 의뢰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는 줘야 된다는 느낌은 있고 아, 이 사람이 중개했으니까 이 주면 되겠다 하고 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뺏기니까 아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매도인한테 이 가격에 팔 거냐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는 다시 이 정보망에 계약 체결됐다, 매물 삭제하라고 통보해야 돼요. 통보 안 하면 허위 매물이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 완료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정보망이다. 자, 그러면 다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 한 번만 사용한다고 했죠. 지정이라는 말은 지정 절차인데요. 우리 기본서에는 212페이지에 보니까 212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에 보니까 우리 칠판에 있는 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 칠판 그림이 더 보기는 좋은 것 같네요. 212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박스. 이게 그림입니다. 정보망 지정 운영 절차 해가지고 박스 있죠.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정을 신청하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숫자 중요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물론 지정 요건을 구비했으면 30일 이내 교부하고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반려합니다.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30일, 3개월, 1년 숫자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0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35번에 1번에 있죠. 35번에 1번. 35번에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은 어디 있습니까? 3개월은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43번에 3번. 43번에 3번. 그 다음에 1년은 어디에 있어요? 1년은 44번에 2번에 있네요. 2번에 보니까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있죠. 숫자는 다 이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6개입니다. 56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56개인데 근데 39번에 16개, 40번에 12개 이런 식으로 하면 한 600개 정도 되겠죠. 다 암기해야 될 게. 600개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오지선다행이라고 가정하면 40문제만 해도 5, 4, 20, 200개는 알아야 돼.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200개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600개 정도 되면 약 3배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3배수 요 암기 프린트에 있는 게 한 3배수 공부하는 거라고 엄청나게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3배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지정 요건은 우리 교과서는 21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4개가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자, 그래서 요 숫자인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 숫자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 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5 빼기 2는 3이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명이고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때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냐면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운영하려는 자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시험에 회원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데 X.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시험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거래 정보 사업자의 의무사항인데요. 그게 212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보면 거래 정보 사업자의 의무, 213페이지에 보면 개업 공개사의 의무가 나와 있죠. 자, 거래 정보 사업자는 아까 정보망이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는 게 우리 직거래 사이트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사실은 직거래 사이트예요. 직방 이런 게 원래는 직거래 사이트인데 현실적으로는 개업 공개사들이 돈 주고 광고를 하고 있죠. 손님들이 돈 내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원래는 의뢰인들이 자기가 돈 내고 광고 집 팔려면 광고하는 게 직거래 사이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한다 이 말이 뭐냐면 회원업소만 볼 수 있도록 매물을 올리면 안 된다고요. 모든 중개업소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제가 또는입니다. 또는 중간에 또는이랄 말 없지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는 213페이지 메뉴에 있네요. 개업공개사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 공개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업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똑같이 거짓 정보를 공개했는데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8번이고요. 교과서는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 213페이지에 보니까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 근데 사망 해산 X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213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5번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놨죠. 동그라미 5번이 뭔데요? 사망 해산이라고. 사망 해산. 청문이 뭡니까?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물을 문이 아니라 들을 문입니다.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그냥 지정 취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맞습니까? 소명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봐야 된다고요. 묻기는 간단하게 묻고 좀 변명을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냥 취소해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사망 해산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아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청문 안 해도 된다고요. 사망 해산은 들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할 수 있다 적어놨죠.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한 경우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 윤리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받았습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